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20-30분 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 수백 명의 사망과 유가족 고통 뒤에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에 말문이 막힙니다. 최근 복잡한 전국 경제 혼란을 걱정하시는 분보다 명확히 이번 문제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잘 밝혀서 해결하길 바라는 분들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밝힐 것은 밝혀지고 풀릴 것은 풀린다라는 순리를 따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소리겠죠. 자동차는 이제 전자 IT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사업에 삼성이 큰 발을 디뎠습니다. 하만을 인수했는데요. 어떤 의미 영향이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의 영역이지만 과거 법안이 추진된 적도 있었던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2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는 트럼프 이후 바뀔 무역질서, 우리의 입장과 갈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고 순리에 맞는 일인데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 아닐까요?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어제 이어서 삼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전문 기업인 하만을 8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3,8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지분 일부가 아니라 100% 인수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의 최대 규모입니다. 규모에도 주목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두 기업의 결합이 미래의 자동차로 일컬어지는 커넥티드 카 시장에 미칠 파장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그 의미,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시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다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삼성의 하만 인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를 모두 다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LG만 하더라도 5, 6년 전에 차량사업부가 출범을 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작년에 전장사업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기업에 비해 3, 4년 뒤졌다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워낙 장벽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만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동차 전장 기업이지만 또 프리미엄 사운드부터 네. 세계적으로 이미 우량 기업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업 인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덩어리도 크고 깜짝 놀랄 만한 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분야에 특히 미래의 자동차의 개발 측면에서 본격 진입을 했다.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모두 몸을 담그기 시작했다. 분명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이 아니라 몸을 담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좀 독특한 디자인의 오디오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미래 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에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이것으로 정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터졌지만은 폭스바겐 하게 되면은 세계의 유명 브랜드들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우디부터 포르쉐 또 벤틀리 이런 모델을 다 갖고 있는데 네. 하만이 바로 그런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카 전용 인포테인먼트부터 텔레매틱스 또 보안 또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하만하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 프리미엄 사운드거든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JBL이나 마크 레빈슨, 뱅 앤 올룹슨, 바오 앤 윌킨스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사운드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인수를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이러한 프리미엄 이 사운드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장 또 텔레매틱스 또 미래의 어떤 커넥티드 카, 스마트카의 개념에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신호 조건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무 부여를 더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기업도 물론 대단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걸 삼성이 선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만큼 네. 사실은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의 코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인수에 대해서 애플이나 구글도 놀랄 정도라거든요. 네네. 사실 생각지도 못한 거고 왜냐 화만 자체가 워낙 우량한 기업이고 규모가 9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 기술, ICT 기술부터 시작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많고요. 또 네. 가전제품은 세계 수입급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와 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응용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네. 이 하만을 통해서 아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너지 효과 특히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의 어떤 중심점에서 하만을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2, 3년 내에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른 기업들 인수도 아마 조각을 맞추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유사한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미래의 자동차의 개념, 특히 먹거리가 미래의 그 각종 부품이나 고부가 가치 부품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청취자분들은 뭐 기존에 기름 넣고 이 시동 걸어서 달리는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익숙하시거든요. 네. 도대체 이 말씀하신 프리미엄 오디오를 안고 있는 이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왜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삼성은 사실 자동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동차에 뛰어들었다가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조금 고배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완성차 제조는 하지 않고 지금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네.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하면은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이 화두되는 용어들이 친환경차, 네. 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런 부분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100년보다 앞으로 미래의 10년이 자동차 변화가 더 많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또 움직이는 로봇, 결국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네. 결국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잘 활용을 해서 극대화시켜주는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하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을 차에다 버무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삼성도 이를테면은 기계로서의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제품으로서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삼성이나 하만 모두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진출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융합적인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먹거리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하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더 이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이지만은 미래에서 만약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9천만 대 시장에서 몇백만 대, 500만 대 정도의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전기차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 이 자동차 업계 메이커의 역할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치열한 전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만의 인수는 그런 측면에서 첫 단추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만뿐만 아니라 여러 이 관련된 구성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네. 이런 면을 보면서 지금 언론들은 이 생산 판매와 또 공급 여러 가지를 묶어내는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이 포석을 깐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에 맞춰서 차를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수직 계열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 기업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고요. 또 현재에 맞는 입맛에 맞는 차종 공급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타사와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가속화된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 높일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수직 계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하만의 영업이익만도 굉장히 호조다, 8, 9억 달러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맞을 텐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만의 결합, 결국 커넥티드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이 전자 생활공간 혹은 이런 것 IT로서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미칠 파장과 영향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미래의 차,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도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진입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거든요. 네네. 차에다가 알고리즘,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차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누가 주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관심 갖지만은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 갖는 게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신개념의 이 이동수단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수면 위로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또 수익 모델도 자동차를 통해서 극대화된다. 분명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하는 이유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언뜻 들으면서도 이 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와도 인터뷰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전기차라던가 혹은 미래자동차 이런 저변이 한국은 정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이렇게 뛰어드는데 국내는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고민이 됩니다. 국내는 테스트베드입니다. 소비자층 상당히 까다롭고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입증이 돼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준 역할은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산학연구원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관련법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시장에 물건은 나오고 있는데 법규나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있고 또 컨트롤 타워도 자동차 분야가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첩돼서 낭비되는 게 너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지적을 예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산학연관을 묶어주고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법적인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이 자동차를 가지고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부와 정책은 과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 바빠서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공감사전의 주제는 인수합병입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과 자산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획득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걸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수합병에 대한 생각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인수합병. 아전 인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콘서트 나무야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 아픈 어르신들께 굉장히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하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좀 불편한 어른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문의할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캠페인 들으시고요. 잠시 후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를 보니까 월세가 줄고 전세가 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두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액이 작년보다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아파트 시가총액이 620조 원 이상 불어났다. 굉장히 큰 규모네요. 네, 한국거래소의 자료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의 시총이 이 박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은 1,163조 원 정도였는데, 어제자로는 1,265조 6,700억 원대로 8.8%가 늘었고요. 이 코스닥 시총은 같은 기간은 79조 원에서 196조 원으로 늘면서 6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매매가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시총은 2013년 2월 말에 1,777조 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2,217조 원으로 3년 9개월 만에 440조 원, 25%나 늘었는데요. 이 분양 시장이 좀 활기를 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늘어난 아파트 시총 규모가 26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 주식과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액이 620조 8,700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공적 자금이 겨우 성장률을 버티고 있는데, 네. 이 성장률은 바닥인데 자산 가격만 올랐다.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9%에 그쳤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출범한 역대 정부의 첫 3년간 이 연평균 성장률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률은 바닥인데 자산 거품만 좀 키웠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이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 중에서 부동산이 70% 이상 차지하면서 이 부동산 거품이 좀 가장 많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박 대통령 취임 당시 연 2.75%던 이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쳐서 연 1.25%까지 좀 떨어뜨리면서 좀 자산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관리 책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를 살펴보니까 월세 비중이 줄고 전세가 늘고 있다. 이 월세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이 전세 비중이 지난 3월에 61.9%를 좀 저점으로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좀 보니까 68.8%까지 올라서 이 7개월 만에 6.9%포인트나 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에 65.4%를 기록한 뒤에 이 5개월 연속 좀 하락하다가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좀 반등을 해서 한 차례 를 빼고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화하면서 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월세를 좀 선호해 왔던 현상과는 좀 다르게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월세 허덕힌다 이런 보도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뜨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아파트 매매가 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특히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자가 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갭 투자는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데 뭐 가령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시세가 전세가 2억 7천만 원이면 이 3천만 원만 가지고 집을 산 후에 아파트 값이 3억 3천만 원으로 오르면 되팔아서 3천만 원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 저희도 한번 이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집값 올리는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갭 투자는 적은 돈으로 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기법인데요. 이 단지 이제 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세값이 높아야 이제 그만큼 적은 돈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빨리 올라야지 좀 빨리 시세 차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월세 수익보다는 이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갭 투자는 집값이 하락을 하면 세입자에게 이 전세값을 좀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좀 전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서 좀 고위험 투자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네요. 서울시를 살펴봤더니 빈집만 2만 가구. 아니 집 없어서 힘든 분들도 많은데 이 빈집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저도 좀 의외였는데 이 서울시의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빈집이 19,32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빈집 기준은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만 고지된 가구 수를 좀 기준으로 한 건데 이 미분양과 미주택 주택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상당수는 좀 방치된 집도 좀 많다고 합니다. 이 빈집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지난해 조사 때 빈집 가구가 17,966가구였으니까 1년 새 7.6%나 늘어난 겁니다. 이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1,192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성북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도 빈집이 1,000가구 이상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3구에서도 이 빈집이 작년보다 26%나 늘어났다고 하고 이 반면에 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288가구에 그쳐서 이 서울에서 빈집이 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겠지만 30대 그룹 투자액을 살펴봤더니 작년보다 4분의 1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이 기업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자료인데 30대 그룹 257개 계열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유무형 자산 투자액을 좀 집계했더니 총 45조 3,28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 3천억 원, 약 2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설비 증설 등을 의미하는 유형 자산 투자가 27%나 급감을 했는데요. 유형 자산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88%를 차지할 만큼 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 저상권 등의 무형 자산 투자는 5% 정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빅3에 해당하는 대형 그룹의 투자는 오히려 더 줄었다고요? 네, 30대 그룹 중에서 18개 그룹이 투자가 줄었는데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등 3대 그룹의 투자가 좀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3대 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투자액을 보니까 26조 3,600억 원 정도였는데 30대 그룹 전체 투자액이 58%에 달하긴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34%나 줄어든 겁니다. 이 3대 그룹의 투자 감소액이 전체 감소액의 93%에 달할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이 개별 그룹별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투자 감소액이 9조 4천억 원을 웃돌면서 가장 많았고요. 이 삼성과 SK 또 GS 그룹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LG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6% 이상 투자가 늘면서 이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그런 그룹으로 꼽혔습니다. 예, 자 중국 광군제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았는데 이 할인 행사를 이용해서 국내 직구족들도 쇼핑을 활발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이 광군제는 솔로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뭐 최대 할인 행사도 좀 꼽히다 보니까 이 국내 직구족들도 좀 쇼핑도 좀 활발하다고 하는데 이 KB 국민카드가 지난 11일에 이 광군제 할인 이벤트를 하는 이 중국 온라인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 또 타오바오에서 이 국민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직구족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두 쇼핑몰을 이용한 직구 규모가 44만 355달러로 작년보다 15.5%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쇼핑몰에서 평소의 일평균 직구액과 비교하면 9배나 되는 거고요. 이 건별로 따져봐도 11,300건 정도에 달해서 작년 광군제보다 23.5%가 늘었고 다만 이 건별 이용액은 39달러로 작년보다 6.5%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 톱 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빈집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시의 빈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대다수는 좀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는 점에서 좀 주거난을 좀 최소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빈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집이 비고 사람도 힘들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고요.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현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검토 시간을 달라 요청을 했고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 대면 조사는 최소화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대통령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에 요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4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뉴스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미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요. 식용동물에 대해서조차도 동물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과 저변이 바뀌었는데 최근 수도권의 일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집에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언론사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과거 10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에 대한 돈을 내야 된다. 어떤 환경에 대한 돈, 부담금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10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와 또 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 동물사랑케어 박소연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성남의 한 연립주택에서 부과한 반려동물 부담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이슈가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입장에서는 한 가구당 그렇게 동물을 많이 기르지 않고 아마 한두 마리 정도 기를 텐데, 사람만큼 어떤 문제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그닥 그렇게 큰 문제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동물단체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또 반대로 동물을 기르지 않는 가정에서는 뭔가 좀 우리랑 다른데, 좀 환경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금 더 분담금을 좀 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서고 있고, 또 반려동물이 조금 다른 동물과는 다른 개념으로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는 반면에 법과 제도나 시스템들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나오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분들도 존중받아야 하고 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렇게 부담금을 매기고 어떤 자치 규약 내지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화하는 것이 과연 어떤가라는 이제 답은 없지만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여쭤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법안 추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반려동물에 의한 환경 오염, 그리고 반려동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민원 등이 근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또 한 국회의원께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고 결국은 이제 철회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런 사람들도 차라리 오히려 어떤 비용을 좀 내고 오히려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대중교통 이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보통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도 되는데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차라리 비용을, 그러니까 교통비를 내고 버스 비용을 내고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성남의 같은 경우처럼 이런 자치 규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쪽 지역은 저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만 이런 걸 내야 돼, 이런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큼 또 그런 이 동물이 다른 어떤 가축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만큼 그에 관련한 어떤 법과 제도 시스템들이 이제는 마련돼야 되고요. 차라리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내고 정말 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그런 권한을 좀 부여받고 이런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과 돈을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이런 자치규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해외는 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세금이나 어떤 비용을 내게 되면은 그에 관련한 권한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있는 예. 자, 그래서 큰 불만이 따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는 이 부담금이라는 어떤 제도, 경제적인 갈등이라던가 혹은 오해의 소지들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박소연 대표께서 정당하게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비용에 합당한 권리를 받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세금이나 어떤 부담금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를테면 뭐 자식들 없이 이렇게 반려동물 애완견 하나 키우는 노인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들은 좀 예외 조항을 둬서 조금 유연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세분화시킨 어떤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자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건 주민 자치 영역이어서 행정이나 법의 영역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은 네네. 뭐 제도화라는 건 좀 먼 과정인데요.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은 인식 변화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네네.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서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제 길러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 없는 동물을 기르는, 왜 내가 싫어하는 동물을 저 가정에서 기르나 이렇게 어쩐 좀 불편한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인간이 같이 동물과 어우러서 인간의 외로움을 좀 보상받고 또 행복을 또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으로 이제는 좀 그런 불편한 시선들을 좀 걷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나와 다른 어떤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한테 비용만 부과하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려견뿐만 아니라 뭐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집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먼저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또 그 배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반려견 부담금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계의 변화들, 급변하는 이벤트들이 어떤 도미노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무역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추진되었던 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폐기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물 건너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국제사회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하는데요. 이걸 새롭게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그간 우리는 TPP를 들어가려고 뒤늦게라도 노력했지만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입장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피보트 아시아도 물 건너갔다, TPP는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가요? 먼저 이제 TPP 폐기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이지 않았었습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이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을 처리하는 걸 포기한 상태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이제 입장을 정리하겠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TPP하고 우리가 대비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회자께서 소개한 RCEP라고 해서요. 네. 혹은 RCE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16개 국가가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메가 FTA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가 10개 국가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이제 그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제 6개 국가요. 네. 한중일하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16개 국가가 이제 추진하고는 것이고요. 이 교역 규모는 아마 이제 최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요. 네. TPP는 이제 12개 국가였었죠. 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제 플러스 이제 아메리카 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5개 국가가 합쳐져가지고 12개 국가로 구성된 거였었는데요. 네. 요 RCEP나 TPP나 공통점은 이제 그러니까는 다자간 이제 그러니까 FTA 협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흔히 기존의 FTA 협정은 되게 1대1 양자간 협정이 일반적인데 이게 다자간 협정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통상 규범에 이제 묶인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통점인데 차이를 보게 되면요. TPP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FTA를 얘기하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도에 이제 국한됐는데 네. TPP는 이제 그러니까 뭐 노동, 환경, 국유기업의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포함돼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했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RCEP는 지금 15차례, 15차례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들 간에 이제 그러니까 입장 차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유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질 걸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좀 모양새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미국이 주도했을 때 환태평양이라는 어떤 지역적 설정으로 진행되었던 TPP와 달리 이 RCEP는 사실은 아세안이나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봤을 때 굉장히 중국 중심이지 않습니까? TPP는 미국 중심이고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RCEP에 더 집중해서 좀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요? 바뀌는 무역 질서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 TPP, 미국의 TPP 폐기는 큰 실수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TPP를 추진한 이유가 중국 부상 견제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TPP를 폐기하게 되면 최대로 반사 이득을 보는 국가가 이제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이제 일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TPP에 참여를 이제 못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이제 통상여교의 최대 참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일본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TPP가 폐기가 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미국 못지않게 이제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RCEP 추진을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입장 속에서는 보다 이제 그러니까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자꾸만 높아져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 그 무역 간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 무역 의존도가 높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아시아 영내 이제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그 경제 의존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니까 RCEP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하나의 그 계기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일본도 지금 협상을 나서서 RCEP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RCEP의 어떤 가능성도 높아지고 우리도 또 여기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환경 변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그 일본하고 중국의 RCEP 입장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네. 중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세안과 한중일 중심으로 하자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이 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 속에서는 결국 이제 이 그 TPP를 이제 그러니까는 창설 멤버에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RCEP에 이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시아에서 만약에 RCEP에 우리가 빠질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 통합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RCEP에 우리가 뭐 TPP는 향후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RCEP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은 살짝 견제의 어떤 포지션까지 취하면서 지금 RCEP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입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다자간 FTA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뭐 TPP를 통상 참사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좀 그런 실기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TPP를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하여간
무진 애를 쓸 겁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텐데. 네. 그러니까 뭐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페루에서 이제 아펙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개 국가들 이제 그러니까 정상회의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열기로 하고 있듯이 마지막까지 아마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TPP를 통해서 우위를 점했었던 한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했었던 부분들을 놓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아쉬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우리 입장 속에서는 이제 만약에 TPP를 미국 입장 속에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새 정부가 어떻게 정리하든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다 더 그러니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만약 재조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할 텐데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좀 이제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계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경제 통합이라는 것이 대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제 통합 추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경제 통합 방식이 이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주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오고 했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와 관련된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 통합을 저희가 주도를 하게 된다면은 네. 그 부분은 미국하고 해상 실크로드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되게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서로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국가들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로 우리가 삼으면은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 통합을 좀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이제 바람이 분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통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규모는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세계화로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소홀했다 이겁니다요.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가지고 무역 증가율은 그러니까 지난 6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 216%가 증가하는 동안에 정부 지출은 오히려 6%나 감소했어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 통합을 추진하려면은 이 그 사회 복지라든가 사회 보장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그 배려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좀 이 그 관심이 굉장히 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학자시지만 고려대 최장진 명예교수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의 이 TPP 폐기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보면서 이른바 뭐 샌더스 후보와 비슷한 어떤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수정 반대다라는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경제 공동체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적인 문제가 우리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컨트롤 타워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당장의 어떤 시급한 대처라도 정부가 시작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것부터 지금 나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일전에도 소개했지만은 지금 가계의 하위 40% 계층은 지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네네. 줄어드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고 소득을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든가 네. 하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수도요. 네. 결국 이게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규모만 키우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그 소홀해지게 되면요. 사회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정치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무질서해질 수가 있고요. 정치 리더십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회 통합과 그러니까 내부적인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좀 이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질서 사이에서 사실은 수출 또 판매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 내적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고 힘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지적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 잠시 짧게 말씀드렸는데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인수합병. 정답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티켓은 4720님께 드립니다.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의 하만 인수. 생각지도 못한 하만의 인수합병.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스마트카 시대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멋진 스마트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920님께는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인수합병. 우리나라에서 외국 우량기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가가 부강해지고 있겠죠. 삼성의 이번 건 최고로 바람직한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예, 역시 또 기업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이런 지지와 기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106님은 사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서 병합으로 성공하시길. 예, 조금 땀을 흘리셨는데 그래도 참 멋진 사행시 만들어 주셨고요. 8486님도 아주 재밌는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인제까지 수없이 참고 합주기로 살아. 갑도 을도 아닌 병으론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아마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경제 만들면서 뜨거운 이슈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 고민할 거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생생경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